자, 기지현상의 대책으로서 옳지 않는 것은 기지현상, 연작장애라고 볼 수가 있죠. 토양을 수독한다, 담수, 물을 집어넣는다, 세우로 객도한다. 좀 더 해당되지만은 연작, 이어지기를 하게 되면 기지현상이 계속해서 나타나겠죠. 정답은 연작을 한다. 쉬운 문제죠. 두 번째, 바빌로브 유전자 중심설, 8대 중심설을 얘기를 했던 바빌로브가 있습니다. 식물의 지리적 기원을 탐색하는 데 큰 업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첫 번째, 농경이 최초 발상지의 기구의 온화한 산간부는 관계수, 물을 쉽게 얻을 수가 있는다고 추정을 했습니다. 지리적으로 이분법을 적용을 해가지고 유전자 중심설은 우성지역과 열성지역 이분법으로 적용을 해서 유전자 변이가 가장 많은 지역은 그 작물의 재배 중심지라고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또 바빌로브 연구 결과는 식물종을 유전자 중심설이라는 새로운 학설을 정리하는 데 기여를 했습니다. 하지만은 1883년에 재배 식물의 기원을 저술했다. 재배 식물의 기원은 캔돌레라는 유전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1883년도에 9세계 작물, 옛날 작물 199종, 신세계 작물 45종, 아프리카종, 일본종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재배 식물의 기원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캔돌레의 작품이 되기 때문에 바빌로브 작품이 활동이 아니다. 정답은 재배식물의 기원을 저술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추나처리, 저온처리라고 버나리제이션, 추나처리, 저온처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추나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추나처리, 가을뿌리를 가을에 심어가지고 월동을 시켜가지고 추운 겨울에 감흥을 하고 나서 그 이듬해 이삭이 나오고 수확이 가능합니다. 근데 가을 뿌리를 가을에 심어야 되는데 가을에 심지 않고 봄에 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겨울에 감흥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가운 겨울에 감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삭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걸 좌지 현상이라고 해요. 좌지. 주저앉는다. 그래서 만약에 가을 뿌리를 봄에 파종을 하려면 냉장고라든가 저온의 감을 일정 기간 시켜야 됩니다. 10도씨 이하의 온도에다가 최소한도 20일, 30일 경과를 해야 그래야 꽃이 피는 겁니다. 이것이 추나처리라는 버나리제이션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나처리 하는 동안 처리 후에도 산소와 수분 공급이 있어야 추나처리가 유효하다. 당연합니다. 추나처리를 하고 나서도 산소와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추나처리한 저온에 감응했던 그 실적이 이게 없어져 버립니다. 춘파성이 높은 품종보다도 추파성이 높은 품종의 식물이 추나 요구도가 크죠. 추파성, 가을에 파종되는 가을보리, 추파성이 높죠. 가을에 당연히 파종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적다고 있습니다. 적은 것이 아니라 큰 것이 되기 때문에 틀린 것은 바로 2번 항목입니다. 작물에 발생되는 병의 방제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병원체의 종류에 따라서 방제 방법이 각기 다르죠. 만약에 세균성 병은 세균성이 맞는, 도일병은 도일성에 맞는, 문고병은 문고병에 맞는 방제법을 써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바로 첫 번째고, 두 번째, 곰팡이에 의한 병의 화학적 방제는 곤란한 것이 아니라 방제가 가능하고, 바이러스에 의한 병은 화학적 방제가 비교적 쉬운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에 의한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치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첫 번째 항목입니다. 유축농업 또는 혼동농업과 비슷한 개념으로 해서 식량작물과 사료작물을 서로 균형 있게 배치해서 재배하는 것은
무엇이냐? 포경농, 포. 일정한 울타리 안에다가 이 사료작물도 재배를 하고 우리가 먹는 식량작물도 재배하는 거. 곡경은 주곡 생산이 주목적입니다. 쌀, 보리, 이와 같이 식량작물을 주로 생산하는 곡경농업, 원예작물을 주로 재배하는 것을 원경농업, 소경농업은 토양의 지력이 떨어지면은 다른 곳으로 이동해가지고 그쪽에서 다시 농사를 재배하다가 또 그 지력이 떨어지면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옛날에는 원시농업으로 해서 소경농업, 화전농업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형태가 소경농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정답은 포경농업, 유축농업과 식량농업을 한꺼번에 하는 것. 생물학적인 방제 방법에 속하는 것은, 생물학적인 것은 동물이나 식물, 천적을 이용한 것이 생물학적인 방제입니다. 여기에 윤작, 온도처리, 소토미 유사는 해당이 안 되고, 여기 병은 미생물, 미생물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그 생물학적인 방제법에 해당이 됩니다. 양분의 흡수 및 체내 이동과 가장 관련이 깊은 환경은 수분이죠, 수분. 수분의 정산작용 역할과 함께 토양 속에 있는 수분이 흡수 이동할 때 관다발을 통해 가지고 물관부, 체관부를 이용해서 양분을 흡수해서 작물체의 각 부분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분, 수분 흡수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진다. 벼에 있어서 관수해에 가장 민감한 시기, 관수. 침수와 관수 개념이 있습니다. 침수가 있고 관수가 있어요. 침수는 물에 잠기는 것을 침수라고 합니다. 관수는 특히 벼가 이렇게 벼가 자라고 있어. 작물이 자라고 있어. 갓을 씌워놓은 것처럼 물이 완전히 잠긴 것을 관수라고 합니다. 이 관자가 갓관자예요. 위에 민간, 갓이 있죠, 갓. 완전히 잠긴 것이 관수예요. 그래서 넓은 의미의 침수에 관수도 해당이 되지만은 약간의 개념 차이는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와 같이 침관수 피해는, 즉 수해의 피해는, 민감한 시기는 수인기, 임신을 됐을 때, 유수 형성기, 특히 가장 민감한 시기는 감수분열기, 감수분열, 수량이 얼마로 나올 거다, 벼 이삭이 알갱이가 몇 개 나올 거다, 그것을 임신한 상태에서 벼가 그걸 결정하는 시기인데, 만약에 수해를 당한다, 냉울 피해를 본다, 그러면 쭉정이가 돼가지고 수량이 엄청나게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빛이 있으면 싹이 잘 트지만은 빛이 없는 조건에서 트지 않는 종자는, 이걸 호강성 종자라고 그러죠. 호강성. 햇볕을 받아야 발화가 들어가. 호강성. 조로자, 호강성. 호강성. 빛을 쬐야 싹지 나오는 것은 담배, 페추니아, 상추, 잡초 종자, 목초 종자, 이런 것은 빛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추를 재배하는데 담배씨 종자를 파종하는데 빛을 못 보게끔 복토, 흙을 깊게 덮어버리면 발화가 되지 않습니다. 아주 얕게 광을 일정 조건에서 받아들이기 좋게끔 약간 덮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호강성 종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담배, 페추니아, 목조 종자, 잡초 같은 경우는 호강성 종자. 정답은 담배죠. 일반적으로 육묘, 묘를 키우는 것을 육묘라고 그러죠. 육묘 재배의 목적으로 거리가 먼 것은, 육묘라면 조기 수확을 할 수가 있겠죠. 빨리 키워가지고 숫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집약관리, 좁은 모짜리 면적에다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는 집약관리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종자도 전략할 수가 있죠. 넓은 면적에다 일일이 파종하는 것보다도 좁은 묘판 면적에다가 종자를 갖고 오기 때문에 종자 전략이 됩니다. 하지만은 추대가 촉진된다. 이것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추대라는 것은 쫑이 나오는 거예요, 쫑이. 꽃이 피어가지고 바로 더 이상
생육이 멈춰버리는 상태예요. 그렇지만 추대 촉진은 정답이 아닙니다. 여기서 거리가 멉니다. 습해의 방지 대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 습해, 비가 많이 왔을 경우 아니면 물에 잠겨 있을 경우. 습해 방지 대책은 배에서 물을 빼줘야 되겠죠. 객토, 새로운 흙을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토양을 개량한다. 화사나 석회를 씌운다. 석회 씌우면 토양이 개량이 됩니다. 하지만 미숙 유기물을 씌우면 미숙 퇴비가 유기물이 온도에 의해서 발효되는 과정에서 가스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습해 방지를 더 가중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기 정답은 미숙 유기물의 시용. 작물에 발생되는 병의 방제 방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병원체의 종류에 따라서 방제 방법이 다르다. 이 문제도 출제가 됐던 문제입니다. 정답은 방법이 다르겠죠. 바이러스에 의한 병에, 세균에 의한 병에, 곰팡이에 의한 병에 각기 방제 방법도 달라야 될 것입니다. 유충농업, 그 다음에 습해의 방지 대책으로 아까 말씀드렸고, 바람에 의한 피해의 풍해의 종류 중에서 생리적 장애의 양상이 아닌가. 생리적 장애, 기계적 상해 시 호흡이 정대되고 체내 양분의 소모가 정대돼서 상처가 건조하면 광산화 반응에 의해서 고사가 됩니다. 태풍이 불었다든가 비가 많이 왔다든가 상처가 나게 되면 양분의 소모가 많아지고 건조해지고 결국은 식물이 마르게 되죠. 벼의 경우에서 수분과 수정이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불임립이 발생이 됩니다. 바람이 세게 불었다. 하지만 풍속이 강하고 공기가 건조하면은 증산량이 커져서 식물체가 건조해서 벼의 경우 백수현상이 나타난다 라고 제시를 했는데, 바람이 세게 불면은 식물의 기공, 손구멍이 전부 다 닫혀버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증산작용이 일어나지를 않게 되죠. 그런데 여기는 기공이 열린다고 그랬는데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정답은 3번. 맹육 또는 벼를 재배할 때 성숙기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발생하는 수발화 현상을 막기 위해서 그 대책이 필요한데 대책이 아닌 것은, 벼의 경우에 유효 분할기에 3 내지 5cm 깊이로 물을 깊이 대어주고 생장 조절제인 셀타드 잎제를 살포한다. 유효 분할기에. 그런데 이 물을 깊게 대주면 도체가 약해집니다. 연약하게 자라겠죠. 그래서 얕이 대주는 것이 강하게 하는 그 조건 중에 하나고, 이 세리타제, 도곡 방지를 위한 약제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출수 40 내지 50일 전에 뿌리는 겁니다. 전에. 근데 여기는 물을 깊이 대주고 생장조제 세리타제를 유효 분할기에 이렇게 뿌린다. 이거는 도체가 약해짐으로 해서 야치되어야 되는데 대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가번이 맞습니다. 다음 작물에서 요수량, 작물이 건물 1g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물의 양, 수분의 양을 요수량으로 얘기를 합니다. 요수량이 가장 적은 식물은 뭐냐? 수수, 메밀, 밀, 보리. 그 중에서 수수와 옥수수가 건조에 비교적 강합니다. 그래서 요수량, 필요한 물의 양이 가장 적은 것이 수수입니다. 수수는 건물 1g을 만드는데 380g 정도만 수분이 필요합니다. 요수량이 가장 많은 거, 그거는 식물 중에 명화주라고 해요. 명화주. 이것도 여기 문제 출제는 되지 않았지만 메모에다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화주. 이것이 모든 식물 중에서 요수량이 가장 높습니다. 수수라든가 옥수수는 기동세포가 있어. 옥수수 수수를 재배하면은 뿌리가 이렇게 있고 옆에 나오는 치가 기동세포가 있어.
그래서 여기에서 필요한 수분을 흡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공급하는 요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요수량이 낮은 것은 수수, 그 다음에 옥수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작물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유해가스가 아닌 것은 항산가스, 불화수소, 아산화질소, 이산화탄소는 탄소 동화작용, 광합성 작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필수 원소 중에 하나입니다. 공기 중에 0.03%가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정답은 이산화탄소. 경운, 논밭을 토양을 가하는 것을 경운이라고 그러죠.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경토를 부드럽게 하고 토양의 물리적 성질을 개선해서 잡초를 없애주는 효과가 있다. 유기물의 분해를 촉진하고 토양 공기를 조장을 한다. 해충을 줄인다. 겨울철에 경운을 하게 되면 추운 겨울에 그게 겉으로 해충의 유충이 나와가지고 오래 죽게 되겠죠. 경감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천경은 야채가리를 천경이라고 그러죠. 천경은 식질 토양, 겨우 조식 재배 시 유리하다. 식질 토양은 물 빠짐이 좋지 않은 토양이 되기 때문에 천경을 야채가리를 할 것이 아니라 깊이가리를 해야 됩니다. 심경을 해야 됩니다. 전경은 9 내지 12cm. 얕게 가는 것을 천경이라고 그러고, 천경, 심경, 깊이 가는 거, 야채, 깊이. 물 빠짐이 좋지 않게 되면 깊이 갈아줘야 바닥에 있는 깊이에 있는 각종 유기물이 분해가 돼가지고 작물이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천경은 식질량토가 아니라 물 빠짐이 좋지 않은 식질량토에서는 심경을 해야 된다. 정답은 4번입니다. 도복의 양상과 피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도복, 쓰러지는 거죠. 질소 다비에서 정수 재배의 경우 발생하기 쉽다. 좌절 도복, 꺾이는 거죠. 만곡 도복. 좌절 도복이 만곡 도복보다 피해가 크다. 부러지는 것이 휘어지는 도복보다도 기계가 어렵죠. 그래서 좌절 도복이 만곡 대비보다도 피해가 크다. 이거는 좌절. 그건 맞는 것이고, 양분의 이동이 저해가 되죠. 이게 도복이 되게 되면. 하지만 수량은 떨어지지만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품질이 아주 나빠지죠. 탄소 동화작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양분의 축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질, 품질이 형편없이 떨어집니다. 고립 상태에서 광합성 특성으로 틀린 것은 광합성, 탄소 동화작용의 특성으로 틀린 것, 온도, CO2 등이 제한 요인이 아닐 때 C4 작물은 C3 작물보다도 광합성률이 2배에 달한다. C4 작물, C3 작물, 이파리가 광합성을 하는데 옥수수, 수수 이런 것은 이파리가 넓습니다. 그렇지만 벼는 이파리가 좁죠. 그래서 넓은 것을 C4 작물, C4 작물. 좁은 것을 C3 작물, C3 작물. 그래서 C% 작물은 그만큼 광합성의 그 요구도가 크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2배, 2배의 못을 봐가지고 광합성이 2배에 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 틀린 것은 온도, CO2 등의 제한 요인이 아닐 때 C4 작물은 C3 작물보다 광합성이 2배에 달한다. 2배에 달하는 것은 약간 광합성이 높기는 높지만 2배, 그것은 아니다. 휴한지에 작물을 재배하지 않고 재배한 휴한지, 놀리고 있는 땅에 재배하면 지력이 유지 증진에 가장 효과가 있는 것은 바로 콩과 식물이 되겠죠. 콩과 식물은 크로바, 자운형,
알팔파 이런 것들이 콩과 식물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밭 관계 시 재배상 유의점으로 틀린 것은, 관계는 물을 대주는 걸 관계라고 하죠. 관계를 하면은 비료 이용 효과가 높일 수 있어서 다비 재배에 유리하다. 가능한 수익성이 높은 작물은 밀식할 수 있다. 식질 토양에서 휴립 재배보다도 평유 재배를 실시한다. 휴립 재배, 일항을 만드는 것을 휴립이라고 합니다. 평유 재배는 그냥 평평하게 일항을 만들지 않는 상태. 물빠짐이 나쁜 식질 토양은 일항을 높이 세우는 휴립 재배를 해야, 그래야 습해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유 재배라고 하면은 습해에 그만큼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유의사항으로 해서 틀린 항목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만 모래땅이라든가 사질양토 이런 경우는 평유 재배, 평평하게 하는 상태에서 작물 재배도 상관이 없지만 점토질이 많은 식질 토양에서는 이거보다는 일항을 높이 세워가지고 물빠짐이 잘 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토양 미생물 중에서 황색균의 최적 pH 산도는, 황색균은 호산성, 산성을 좋아하는, 강산성을 좋아하는 세균입니다. pH 2 내지 4에서도 일반적인 세균은 보통 산성, 중성, 알칼리성 토양에서 주로 중성을 좋아하는데 이 산성을 별로 싫어합니다. 그런데 황색균 같은 경우는 pH 2 내지 4, 강산성입니다. 강산성에서도 생육이 잘 됩니다. 그래서 황색균의 적정 pH는 pH 2 내지 4다. 토양의 입자 밀도가 2.65인 토양에 퇴비를 주어서 용적 밀도를 1.325에서 1.06으로 낮췄다. 다음 중 바르게 설명한 것은, 토양의 공급률이 입자 밀도를 계산을 하게 되면 용적 밀도를 1.325에서 1.06으로 낮췄습니다. 공식은, 토양 공급을 계산하는 공식은 1 입자 밀도분은 용적 밀도예요. 1 입자 밀도, 용적 밀도 곱하기 100. 그러면 공공량이 돼요. 공공량. 자, 입자. 우리 사람이 입이 있어요. 비가 오면 하늘에 용이 날아가. 입은 아래쪽에 있고 용은 하늘에 있어요. 입분의 용이다. 그래서 이렇게 암기를 했으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공식에 의해서 계산을 하면은 1.325가 1.06으로 낮춰졌기 때문에 공식에 대입하면은 1.325일 때는 이 공식에 대입하면 50%가 나와요. 50% 계산하면은. 그 다음에 1.06일 때는 60%가 나옵니다. 60%. 그래서 정답은 토양의 공급이 50%에서 60%로 증가가 됐다. 정답은 2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작물의 생육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토양 구조는 판상구조, 입상구조, 주상구조, 계상구조에서 입상구조가 되겠죠. 입단 조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입단 조성화 된 때알 구조 상태에서는 토양의 통기성, 보수력, 보비력이 다 같이 증가가 됩니다. 점토광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점토광물은 결정질 점토광물은 규산 4면체를 내요. 4면체. 또 알루미늄 8면체로 되어 있어요. 규산은 4면체, 면이 4개로 되어 있어요. 알루미늄은 8면체로 되어 있어요. 그래 겹으로다가 규산하고 알루미늄으로 층층이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그 정답은 3번. 우리나라 시설 재배지 비닐하우스 토양에서 흔히 발생되는 문제점이 아닌 것은 연작으로 인한 특정 병해충이 많다. 이시가 높고 염류 집적 현상이 많이 나타난다. 특정 약물의 집적 또는 부족으로 해서 영양 생리 장애가 많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토양의 환원이 심하여 황화수소 피해가 많다. 이거는 시설 토양이 아니라 논토양에서 황화수소, 벼뿌리에서 유황이 황화수소로 나타나는 현상이 되기 때문에 시설 재배적으로는 관계가 없습니다. 논토양의 일반적인 특성은 논토양은 담수 물을 대기 때문에 산화층과 환원층으로 구분이 됩니다. 밭토양은 전부 다 산화층이죠. 환원층이라고 볼 수가 없죠. 정답은 2번. 2번이 정답입니다. 우리나라 전국토의 3분의 2가 화강암 또는 화강편마암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암석은 토양 생성 과정 인자 중에서 어느 것에 해당되는가? 화강암 편마암, 모재, 바위에 어떤 성질이 가지고 있느냐? 바로 모재 자체가 산성 땅이고 집중으로 강우가 우리나라는 폭우가 쏟아지다 보니까 산성으로 이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모재의 영향으로 화강암 또는 편마암으로 분류가 된다. 염기 포화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양요원 치안 용량 중에서 거름기 간지 능력, 이 용량의 크기 CC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환 염기가 비율이 바꿔치기 하는 그 비율이 염기 포화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양요원 치안 용량 중에서 바꿔치기 하는 염기의 비율, 그것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pH, 산도와 비례적인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염기 포화도가 증가하면 완충 능력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완충, 쿠션, 소화할 수 있는 용량. 그 다음에 양이온 총량분의 교환염기 총량 곱하기 100으로 해서 염기 포화도를 계산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 논토양 염기 포화도는 대체적으로 60% 이하입니다. 근데 80% 내외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틀린 정답은 요겁니다. 식물이 자라기에 가장 알맞는 수분의 상태는 포장 용수량이 있을 때 바로 최대 용수량, 비가 와가지고 토양 공국이 완전히 채 있는데 중력에 의해서 일정 부분 중력수가 내려가고 남아있는 상태, 그것이 포장 용수량, 이걸 갖다가 모관수라고 얘기합니다. 모관수, 뿌리가 이용할 수 있는 물의 양. 그래서 포장 용수량에 이르렀을 때 작물이 이용할 수가 좋다. 토양에서 탈질작용이 느려지는 조건, 탈질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방법. pH가 5 이하로 산성토양이다. 이럴 때는 탈질 현상이 더 늘어나겠죠. 유기물 함량이 많은 토양. 탈질 현상이 그만큼 유기물 토양에서 이걸 거름기를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탈질 현상이 그만큼 느려집니다. 그래서 토양이 나쁘게 되면은 거기에 유기질을 많이 넣는다든가 석회를 시용을 해가지고 토양을 개량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